안녕하세요. CR 사상연구원 김영덕 원장입니다. 벌써 날씨가 오늘이 중복인데요. 그렇게 태양은 뭐 이렇게 흐린 날씨라서 하지만 찜통으로 후직지간 이렇게 날씨라서 많이 더위도 타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날씨인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새 현대 신학할 때 여성 신학 또 생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신학대에서는 보편적인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구민영 교수님은 가장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강연도 하시고 또 그동안 책도 20-30권 정도 이렇게 저서나 번역서가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아주 많이 강연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오늘 또 특별히 그동안에 저희가 여성분을 여기 강연자 많이 못 모셨는데 오늘 이때까지 못 모신 걸 오늘 한꺼번에 이 구민영 교수님이 다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한 30분 정도만 질의응답하고 저희가 또 요걸 촬영도 하지만 내년에 또 책으로도 나옵니다. 그 책 때문에 또 저희가 단체 사진을 꼭 찍거든요. 그래서 단체 사진 한 10분 정도 하고 저희가 여기 맥주를 좀 마련했으니까 가볍게 뭐 한두 잔씩 이렇게 하면서 그냥 뒤풀이 겸 그냥 담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구민영 교수님을 바로 소개하고 바로 강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민영 교수님은 지금 숭실대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교회도 화성에서 교회도 담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인터넷이나 또 여러 모임에서 이 강연단을 많이 참여하십니다. 저희가 책 중에서도 제가 가장 여러 책이 있지만 이 그림으로 신학하기 이 책이 저도 예전에 그 강연도 한번 들었고 또 여기에 한 12개 테마로 또 200여 그림을 또 같이 설명하는데 이런 책을 또 많이 냈었습니다. 요는 책을 보다 보면 그림에 대해서 전혀 좀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보는 눈이 조금은 이렇게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민영 교수님 바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가문의 영광입니다. 무겁고 엄중한 자리이고 실제로 함석헌 선생님께 배운 분들도 있으신 자리에 제가 함석헌 선생님을 책으로만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알았으면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저를 깨우쳐 주시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권 한 권 넘기면서 누군가를 알아가죠. 근데 어떤 책은 다 읽고 덮었는데도 도무지 모르겠는 책들도 있습니다. 함석헌도 그렇습니다. 장르도 다양하고 한 인물이 이렇게 많은 생각들과 또 문학 장르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함석헌을 다시 읽는 일은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텍스트, 함석헌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는 일은 만만치 않은데 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이것도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의 눈으로 이분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이제 기독교 신학 공부를 해서 그 중에서도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장르를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해 주는 것. 근데 함석헌 선생님의 CR 사상이 딱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석헌 선생님의 생명평화 사상을 발휘대기 CR들의 명랑한 혁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 내향적이거든요. 낯도 많이 가리고요. 그런데다가 여성은 처음이라고 하시죠. 최근 들어. 그리고 막 유튜브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죠. 찍는다고 하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PPT를 만들고 막 보면서 장황하게 떠들기보다는 제가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저의 생각들이 이렇게 무르익어 왔습니다. 저는 그저 내 발 밑을 팠을 뿐인데 파다 보니 함석헌이라고 하는 지하수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바느질하듯이 뜨개질하듯이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함석헌을 다시 읽는 일은 만만치 않죠? 1901년 세상에 나와 89년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20세기가 온통 그 삶에 물들었습니다. 역사 현실에 눈을 감은 채 진공 포장된 채로 무풍지대에서 안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함석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대로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역사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른바 광장의 예언자다. 거리의 투사하다. 그러면 보통은 성품이 강직할 거라고 넘겨짚습니다. 함석헌을 거론할 때면 늘 따라다니는 이름 김교신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는 칼 같은 성미였습니다. 별명도 면도칼이었죠. 양칼, 면도칼, 뺀뺀이 뭐 이랬다고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 스스로 그만큼 날카롭고 자르는 성격, 하자면 하는 사람. 그런데 나는 매양해야 할 줄 알면서도 못하고 잘라야 할 줄 알면서도 못 자르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글쎄라는 평을 받았다는 거죠. 뭘 물어도 글쎄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널리 알려진 대로 이 둘은 우찌무라 간조의 문화생으로 만나 함께 성서조선을 꾸렸습니다. 김교신의 맏딸 혼인 때는 함석헌이, 함석헌의 맏아들 혼인 때는 김교신이 주례를 맡을 만큼 교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함석헌은 김교신을 절대 만만한 친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김교신은 무엇으로 보나 성서조선 도반 동인 여섯 중 으뜸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무엇으로나 힘차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건만 해방 전 100열 이틀을 앞두고 훌쩍 떠나버렸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함석헌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뭘 해도 자신감이 없는 소심남이었죠. 이를테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교육을 하려다 교육자가 못 되고 농사를 하려다 농부가 못 되고 역사를 연구했으면 하다가 역사책을 내던지고 성경을 연구하자 하면서 성경을 들고만 있으면서 학자도 못 되고 기술자도 못 되고 사상가도 못 되고 저 자신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자기 고백이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이제 우리 제자이신 우리 민대홍 사무총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끼리 통상 제가 이 친구랑 친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안 믿으셔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늘 하는 말이 프로 엔잡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 엔잡러. 근데 이제 목사인데 목회도 못하는 것 같고 학자인데 학자질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이런 건데 함석헌 선생님이 그분의 이런 머뭇거리는 성격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글쎄라는 별명 맞다나 망설임, 머뭇거림이 체질입니다. 그런데 머뭇거림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승화시킨 분이 바로 시몬 메유였거든요. 굶어 죽은 여자죠. 대학 교수를 했어도 되는 스펙이고 아버지 의사고, 근데 노동자로 살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단편 논문 하나 쓰지 못했습니다. 단상이죠. 짤막짤막하게. 노동자를 흉내낸 게 아니고 젊어서 잠깐 위장 취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노동자로 살았죠. 그래서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시몬 메유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를 사로잡았던 감정은 머뭇거림이에요. 머뭇거림의 반대말은 서슴없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이럴 때 너 목사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제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거든요. 저분은 하나님이 막 서라운드 오디오로 막 이렇게 불러주신 모양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시몬 베유는 세례를 받는다 이럴 때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의 무게를 아니까. 친구들이 우르르 받는다고 받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시몬 베유는 우리를 중력의 법칙이 끊임없이 발 아래 현실 세계로 끌어내리는데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건 은총밖에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해요.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깊은 철학서적인데 띄엄띄엄 단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시집도 못 가보고 그렇게 죽었던 여성 철학자가 머뭇거림. 우리가 신과 만날 때, 타자와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애티튜드, 자세는, 태도는 머뭇거림이어야 된다. 함석헌은 성품 자체가 온순한 평화주의자에 속했습니다. 혼미한 20세기 한반도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정원사가 되었을지 모르죠. 난초가꾸기를 끔찍이 좋아해서 그저 조용히 집에 홀로 앉아 화초만 기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되뇌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8번이나 깜빵 대학을 들락거렸습니다. 조용히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안온하게 살고 싶은 사사로운 욕망을 뒤로 한 채 공공의 사람으로 역사에 뚜렷이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그가 가진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죠. 그에게 역사란 아가페, 그 뜻의 추구 이외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롱펠로우의 시를 음미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죠. 마치 결혼식 전날 밤 남편 가브리엘과 헤어지죠. 에반젤린이 신랑을 찾아 평생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 갔다 해서 찾아가면 바로 어제 떠났다 하고, 온다 해서 기다리다 못해 떠나면 바로 그 뒤로 오고, 계속 이렇게 어긋나죠. 그렇게 서로 찾고 찾으면서도 끝내 만나지 못하다가 온갖 고난 끝에 마침내 노인이 된 가브리엘을 품에 안죠. 역사는 그런 것이다. 함석헌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른바 순수 신앙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세상 꼴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이 살아 축복 죽어 천당을 탐하는 이기적인 신자는 도무지 될 수 없었죠. 그는 기꺼이, 근데 제가 기꺼이라는 단어를 쓰고도 계속 생각했어요. 머뭇거렸어요. 함석헌이 정말 기꺼이 이랬을까? 아니면 떠밀렸을까? 망설였을까? 그는 기꺼이 역사와 살을 섞었습니다. 그것도 뼈아픈
한반도의 근현대사화 하여 함석헌을 다시 읽는 일은 20세기 한반도의 각별한 역사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은 그저 함석헌의 삶과 사상 전체를 조명하겠다는 방만한 목표 따위와 애당초 거리가 멉니다. 다만 그토록 연약하고 부드럽고 싸움이나 갈등을 싫어하고 집에서 화초나 가꾸고 싶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접속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현상을 복음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란 그저 죽은 문자가 아니죠. 살리는 영입니다. 복음과 만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석헌의 경우에는 그것이 씨알로 온축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씨알은 그게 무슨 씨알이든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씨알은 그게 무슨 씨알이든 아무리 작아도 생명을 품습니다.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 스스로 죽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씨알, 작아서 위대한 씨알. 함석헌이 남긴 유산 중 가장 값진 보배가 저는 바로 이 씨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꽃과 열매에 환호합니다. 씨알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씨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견뎌낸 시간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씨알이 운 좋게 좋은 땅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 발길에 짓밟히기도 하고 돌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돌 위로 낙하한 씨알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릴까요?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학교라면 아무개 학생 읽어봐 줄래요? 막 이렇게 할 텐데 너무 무거워요. 어른들 계셔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지리산 시인 박남준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바위와 솔씨의 만남에 주목합니다. 바위 위에 사시사철 푸르게 자리 잡은 소나무를 바라보며 그 둘이 엮어냈을 콕 지난 시간을 상상합니다. 그러다가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에 한 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는가? 자문합니다. 이 글은 어쩌면 이 시에 대한 주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석헌의 스승이 유영모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우리가 모두 다 알죠. 두 사람의 인연은 유영모가 오산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함석헌이 학생으로 들어가면서 맺어졌습니다. 당시 함석헌은 이미 평양 고보에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3.1운동에 참여하고 함석헌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디서 처녀 같은 나한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른다. 3.1운동 밤새 만세 부르고. 근데 이제 이때 평양 고보는 관립학교니까 명문고니까 복학하려면 사죄하고 들어가야 돼요.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거 이거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함석헌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할 일 없이 소일했습니다. 저 한의사집
아들 와가지고 저 미친놈처럼 맨날 돌아다닌다며 동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죠. 이때 이미 황득순 1살 아래에 아내를 맞은 함석헌은 밤마다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답니다. 어릴 적에는 그토록 위안이 되었던 장로교회도 공허한 그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1살에 육촌형인가요? 오산학교를 소개해줘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유영모를 만나고 톨스토이와 노자를 알게 됐습니다. 다성 유영모는 제도권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독학으로 동서사상에 통달했습니다. 특히 우리말 풀이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씨알이라는 우리말의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접붙였죠. 씨알은 일상용어입니다. 흔히 남을 욕할 때 씨알머리가 없다, 소갈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얼빠졌다, 얼간이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유영모는 이런 우리말 쓰임새에서 씨알, 속알, 이게 얼하고 연결되는구나. 얼은 영이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몸나로만 살지 않고 얼나로 살아야 참 사람이다. 기독 예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씨알을 자기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전체이고 둥그스름한 신성이 예수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은 무한하나 생명체는 유한합니다. 생명은 보편이나 생명체는 특수합니다. 구체적 역사의 시공간에 태어난 생명체이면서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뜻에 복무해 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몸나에서 얼라로 존재의 변태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변태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누에고치에서 나비로 좀 변태해야죠. 이 태를 좀 벗어야 되는데 이 뭐 몸나, 재나, 얼라, 뭐 맘나, 말라, 글라 우리가 이 변태를 두려워하잖아요. 유영모는 기독교를 끝장내고 다시 시작하는 종교 이렇게 가르쳤죠. 몸나로서의 삶을 끝내고 얼라로 다시 솟구치게 만드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함석헌이 그런 유영모를 스승으로 만났습니다. 스승을 통해 씨알에 눈을 떴는데 함석헌은 씨알을 아래아로 적기를 선호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이 우리말 죽이기를 하면서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들 가운데 몇 개를 뺐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아래아입니다. 아래아를 왜 뺐을까? 아래아는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체, 나, 주인 이거를 인식하면 노예로 부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황국 신민, 황제가 신민으로 삼아줬으니 너희들은 고분고분해라. 그 말 안 들으면 불령선인, 은혜도 모르는 조센징들.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화 정책이죠. 그 황국신민을 줄여서 국민이라 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말도 다 바뀌었죠. 저는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아래아를 살려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그 주인 찾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에서 이응은 절대자 하나님을 상징하죠. 거기에 점 하나,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거, 그 둘이 약동한다는 거, 리을은 생명력,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알이란 전체로서의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면서 다른 씨알들과 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깨인 개인들이 자진해서 협동하는 유기적 전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에 눈뜬 사람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머리 뚜껑 열고 새로운 지식 강제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제자 속에 있던 생각이 스승의 생각과 만날 때 사상으로 증폭됩니다. 어쩌면 함석헌은 어린 시절 문맹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한 가지, 그 생각의 씨알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함석헌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한의사라 또 장로님이셨죠. 마을에 교회와 학교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죠. 그런 집안의 장자입니다. 그러면
성격과 달리 무관하게 자리에 권세가 따라붙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려도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눈길을 은근히 즐겼겠습니다. 어느 해 여름, 뒤뜰에 심은 오이가 신압으로 익어갑니다. 함석헌은 먹음직스럽게 자라가는 오이를 보며 이거 당연히 자기 거라고 침을 딱 발라놓습니다. 다 크면 내가 따먹어야지. 추호도 의심이 없었죠. 만난 음식은 늘 자기 차지였기에 그로서는 딱히 잘못이랄 게 없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무심결에 밭을 지나다 보니 오이가 사라졌습니다. 유독 자기가 점 찍어둔 애가 없어졌죠. 범인은 금방 나타났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천연덕스럽게 내 오이를 먹고 있는 여동생. 고함을 질렀죠. 그때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건 사람 아니냐? 입이야 마찬가지지. 아주 평범한 말이잖아요. 예, 저건 사람 아니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예, 저건 사람 아니냐? 이제 이번 주간이 저희 부부에게는 노동 주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노동 일정이 쫙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송산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송산의 포도 농장에 가서 그 밭은 완전 자연 유기농이라 다른 데는 벌써 다 포도 씨알에 벌레 먹지 말라고 이렇게 다 봉지를 쌌는데 그 집 포도밭은 가장 늦게 싸요. 그래서 월요일에 가서 이제 앞치마 두르고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은 파란색 봉투로 싸야 됩니다. 고무줄에 노란 고무줄에 100장씩 묶여 있어요. 넣고 이제 하나하나 쌌죠. 제가 시간당 최저시급이 요즘 9,870원 주더라고요. 근데 포도 농장에서 봉투 싸는 거는 성과주의예요, 성과급. 그래서 100장이 한 묶음인데 한 개 싸면 50원이래요. 그러니까 100장이면 5,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1시간 내내 싸니까 100장 사던데요. 5,000원. 손 빠른 분들은 더 잘 쌀 수도 있겠죠. 화요일에는 화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꽃 모종 옮겨 심는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농업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 중복더위에 태국 젊은 부부 노동자와 함께 일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도 계속해서 저와 사투를 벌이는 생각 하나는 이거예요. 얘 저건 사람 아니니? 이거거든요. 살면서 쉽지 않은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청이 있으면 꼭 하청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가 1970년입니다. 22살, 국민소득 300불.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인데 여전히 19살, 23살, 25살, 29살 계속 죽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원청 하청이죠. 하청 노동에 다 그 비정규직 이른바 그렇게 종사를 해요. 영화 기생충도 보면 세계를 휩쓴 문화 콘텐츠인데 그 남궁 현자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건축하신 그 좋은 집에 사는 박사장네는 다 하청을 줘요. 남편도 이제 디지털 이런 쪽 일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간당 얼마 계속 돈이 굴러가죠. 부인도 교육도 하청 주고 집에 이제 과외 선생들 오니까요. 밥하는 것도 하청 줘요. 근데 살면서 모든 노동을 톨스토이가 그거 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재벌 꽤 부유한 귀족 가문의 막내로 태어나고 러시아는 장자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장자는 부모랑 오래 살았기 때문에 추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부모랑 같이 못 살았던 애들한테 가장 좋은 걸 나눠주는 유산 상속 제도.
그래서 톨스토이가, 레오 톨스토이가 집과 장원을 다 받았죠.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노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옷 뜯어지면 자기가 바느질하고 신발도 자기가 기워 신고 한단 말이죠. 부인은 미쳐 돌아가요. 미쳐요. 귀족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미친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맨날 싸웠죠. 저는 그건 사람 아니냐 입이야 마찬가지지, 이 말이 지금 같은 괴물 자본주의를 좀 구원할 것 같은데, 우리는 난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내 손엔 물 안 맞히고 조물주의의 건물주, 나 노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불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치유하냐는 거죠. 이거를 이러려면은 정말 정신노동, 육체노동 가르는 버릇, 정신노동은 고급하고 육체노동은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깨야 되고, 성육신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을 거닐었다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같이 특히나 말로 벌어 먹고 살고 글로 벌어 먹는 사람들일수록 손노동을 하지 않으면, 손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드디어 마음을 먹고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랑 같이 일을 하니까 힘들어요. 힘듭니다. 내일 또 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한 종일 와서 이렇게 그건 사람 아니니, 이 문장 하나에 담긴 상념들입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들은 그 음성이 평생 귓가를 맴돌았다고 그는 털어놓습니다. 그 목소리, 그 깨우침이 함석헌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억눌린 씨알들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투쟁으로 이끌었을 터입니다. 발이대기라 쓰고 씨알이라 읽는다. 이 대목에서 저는 민중신학자 안병무의 선천댁을 떠올립니다. 선천댁이란 여자들이 결혼하면 다 댁 붙죠 뭐. 저도 춘천댁이거든요. 춘천에서 시집 온 여자. 왜 여자들은 결혼하면 다 아기가 돼야 될까요? 시집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태어났으면 그 집 사람 되는 것 같잖아요. 그건 사람 아니니? 아니요. 사람은 안 돼요. 그 집 귀신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되는데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친정에 가면은 친정에서는 사람인가요? 출가 외인이에요.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는 안병무 선생님이 민중신학을 평생 하셨는데, 민중이 뭐냐 이랬을 때 평생 민중신학으로 민중은 프로레타리아도 아니고 무산계급 아니고 민중은 민족도 아니고 뭐는 아니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죽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이게 민중이다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쓴 게 이름도 없었고, 어린 아들이 생각할 때는 엄마 이름이 선천댁인 줄 알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선천댁 하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의 삶을 아들이 토파본 거죠. 선천댁을 보라, 이 사람이 민중이다. 그게 바로 안병무 선생님의 유작 선천댁입니다. 안병무의 어머니 선천댁 역시 함석헌의 어머니처럼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문자화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민중입니다. 입이 있는데 말할 수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자가 16세 나이에 대대로 한의사가 가업인 안씨 집안 막내 며느리가 됐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그녀의 존재론적인 좌표는 부엌대기입니다. 부엌대기가 또 줄줄이 딸을 낳았네요. 환영받지 못한 두 딸은 아쉬울 게 없다는 듯이 훌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핏덩이를 안고 오열한 일은 어미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도 또 딸일 거다. 쟤는 딸밖에 못 낳는다. 근데 덜컥 아들이 태어났죠. 그게 안병무예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 홀로 산 길을 느껴서 탯줄도 당신이 스스로 자른 게 선천댁이십니다.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지위가 상승할까요? 글쎄요. 선천댁은 금방 소박대기가 됐습니다. 부엌대기에서 소박대기로. 남편이 한의사 면허를 땄는데 가출했어요.
이제 여자들이 줄줄 따라요. 이렇게 이제 막 진찰을 하려면 또 소국 적삼 다 풀어 헤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 또 비난리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갖고는 시집 와서 처음으로 딸 둘 죽었죠. 아들 하나 들쳐 업은 이 상태인데 한 번도 친정을 못 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얘 실과 외인을 집에 오라는데 그 이유가 우리 집에는 남자들만 남아서 밥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정에 가도록 친정 나들이를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방 맞은 거예요. 어느 날 소문에 선천댁이 남편이 만주로 간대요.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 부랴부랴 기차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웬 딴 여자가 같이 있는 거죠. 선천댁은 기로에 섰습니다. 남편이 새 여자와 함께 아주 떠나기로 마음먹고 기차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김치 패대기를 물 뿌리고 막 K 콘텐츠. 그때 선천댁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들쳐갖고, 왜냐면 친정으로 가면 남편하고 영이별, 시댁으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만주로 가면 내 편 하나도 없고 말도 낯설고. 근데 하여간 안병무를 들쳐갖고 만주로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안방은 항상 딴 여자들 찾습니다. 선천댁은 자기를 기생충처럼 찐득이처럼 여기는 남편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무작정 기차에 올라타서 타향살이를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하루는 병든 화류계 여자를 달고 와서 치료를 빙자하여 안방을 점령했죠. 어린 아들은 항상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죽 써가지고 안방에 맨날 대령해줘요. 상 바쳐서. 나중에 자라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생이 하도 불쌍해서. 이 오직까지 온 건 오직 네 아버지 하나만 믿고 온 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혼자 자라고 할 수 있어야지. 이랬대요. 이 남편을 양보했다는 거죠. 그러면 선천댁은 수동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수동적인 사람과 수용적인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요. 수동은 이제 맨날 관성의 법칙으로, 중력의 법칙으로 밀려다니잖아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는다는 것과 견딘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으면 병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댁이 무조건 참기만 했을까? 참으면요, 나중에 한풀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첩한테 버림받잖아요? 그러면 잘됐다, 쌤통이다, 이게 참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 거는요, 받아내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쉽지 않죠. 그래서 견딘다고 하는 거, 수용적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페이트, 운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고, 신에게서 너무 어렵고 고단하고 고난스럽고, 그래도 아모르 껴안아 보는 거예요. 그 삶을. 그게 아모르 파티거든요. 이 아모르 파티는 수동적인 사람한테는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수용하는 사람. 선천댁은 남편이나 첩에게 휘둘리는 것 같지만 휘청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밭을 일구고 소를 키우고 돼지치면서 나름 경제력을 확보해서 독립의 힘을 키웠습니다. 아들 학교 갈 때도 엄마가 돈을 줬습니다. 자, 흔히 이러면 자기 소유를 움켜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선천댁은 없는 살림에 독립군을 돕습니다. 독리에서 불확제를 한다 그러면 자기 것을 먼저 내놓습니다. 모성이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 내 새끼 외의 일은 일절 상관하지 않겠다, 무관심, 몰인정, 그러지 않습니다. 안병무의 부인이 누굽니까? 박영수. 안병무의 부인은 바깥 사람이라고 불렀던 분이거든요. 며느리가 그런 여자가 들어온 거죠. 선천댁은 38의 나이에 사람답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남편과 첩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어서 분가시켰습니다.
안병무의 관찰에 따르면 안병무가 이제 나중에 교회를 하는데 이제 막 공장에 여공들 막 이렇게 오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이 난 역시 설교를 잘해. 막 그냥 막 어깨에 뽕이 막 올라가고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들 교회 왔냐 그랬더니 어머니 선천 때 그러니까 어머니랑 말하고 싶어서 어머니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가난의 슬픔을 아는 여자들, 불행한 결혼에 고민을 하는 여자들, 그래서 누군가의 품이 그리운 여자들이 모여들어서 안식을 취합니다. 그녀의 존재 방식은 생명연대입니다. 훗날 연탄가스 중독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늙은 남편이 처백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쫓겨오니까 선천택은 토달지 않고 그를 걷어줍니다. 아들이 또 항의하니까 인간이 불쌍해서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혁명적이다 생각합니다. 정은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한처럼. 한도 그냥 한이라고 쓰거든요. 정도 그냥 JUNG 써버립니다. 정을 영어로 번역할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정은 한을 끌어안고 초월합니다. 사랑과 증오, 영어는 딱 이 이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다가 내일 그냥 딱 도장 찍고 갈라서요. 근데 정은 미운 정이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미운 정. 엄마들이 이런 거 막 이 다 빠졌는데 못 버리잖아요. 정 들어가지고. 정은 혁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불쌍해서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게 연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은 위계적이에요. 내가 위에 있고 너한테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동급의 사람이 사랑을 하면 연민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서구 여성신학에서 일부 연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연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장애인 보면 어머 불쌍해 이거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장애는 disable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differently able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듣는데요. 어쩌면 관북 지방에 내려오는 바리대기 설화의 힘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바리대기란 599세 나오는 거죠. 7번째 딸로 오구대왕의 7번째 딸로 태어나서 바리공주가 버려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리죠. 생명수를 얻어와서 그래갖고 아버지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랴. 근데 바리가 고작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권력 욕심이 전혀 없죠. 그래서 죽은 한을 품고 죽은 원혼들을 잘 구원하는 저승으로 인도하는 무의 첫 여신이죠. 서양식으로 말하면 가디스 반열에 오릅니다. 천상계 곧 신들의 나라를 오가며 불쌍한 지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당의 과업인데 여기에서 이 바리대기 공주는 고난의 공주는 무속신앙의 구원자임을 드러냅니다. 관건은 생명수죠. 바리대기는 갖은 시련과 고난 끝에 생명수를 얻어 죽은 이들을 되살립니다. 이 생명수가 뭔가 허황한 미신이나 공허한 교리로 치장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수란 저 자신이 이미 세상의 밑바닥에서 홀로 짊어지기 버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는 맨 사람인데도 타인과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자기만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팔자 사납다고 오는 게 아니고 이 눈물이 생명수입니다. 저는 황석영의 소설 탈북자 여성을 다룬 바리대기 이야기, 제국주의의 축소판인 런던의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로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탈북자도 힘들잖아요. 남의 발 마사지하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자기도 딸 잃어버리고. 근데 그걸 보면서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 눈물을 흘리거든요. 저는 황석영의 소설 바리대기가 이 바리대기 이야기를 잘 현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연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지독한 일을 겪을지라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함석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성수는 함석헌 평전에서 1960년대 들어 함석헌의 삶을 추동한 세 가지 관계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안병무라고 꼽습니다. 사상가 함석헌이 군사정변 이후에 행동가로 나섰는데 그 뒤에 안병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때는 바야흐로 63년 여름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유학 중이던 안병무를 찾아가서 두 사람이 한 달간 CR의 수레를 타고 북유럽을 돌아다녔답니다. 폭스바겐, CR의 수레 이렇게 한 게 참 재밌었어요. 안병무는 함석헌에게 군사 독재에 앞장서 일어설 책무를 끈질기게 주문합니다. 함석헌은 언제나 그랬듯이 나 같은 게 감히 뒤로 물러났지만 결국 지고 맙니다. 곧장 귀국길에 올라서 대중 강연회를 열었죠. CR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일깨웠습니다. 어둠은 쉬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반공을 국기로 삼은 박정희 독재가 유신 체제로 이어졌습니다. 함석헌은 4.19 혁명 열돌이 되는 날 CR의 소리를 창간합니다. 실어증에 걸린 민중의 치유 공간입니다. 함석헌의 역사 인식은 고난을 알짬으로 합니다. 아유, 이미 잘 사는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사의 짐을 져야죠. 함석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무 잘나고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의 여왕, 고난받는 자가 구원자가 돼야 돼요. 함석헌의 CR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밑절미로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꼭 가난을 동반해요. 샴쌍둥이에요. 이 둘은 사람을 짓눌려 한 맺히게 만드는 두 기둥입니다. 한은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늘을 만들어요. 인생의 깊은 그림자로 남아서 그 그림자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그늘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밝아요. 우는데 웃어요. 슬프지만 명랑해요. 김지한은 이런 그늘을 흰 그늘 이렇게 불렀죠. 이런 그늘은 인생에 닥치는 신산고초를 피해버리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는 사람에게는 깃들지 않습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한을 묵묵히 견디되 원한이나 보복하면 안 돼요. 인욕 정진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 서편제에서 소리꾼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눈이 먼 송화가 인생 말년에 내는 소리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소리. 그게 흰그늘이라고 식김굿, 식김새, 식임새 이렇게 불렀죠. 여기서 말하는 흰이라는 건 신이라는 우리말하고 통한답니다. 원래 이제 한민족 할 때 한이라고 하는 게 밝다, 환하다, 크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신성한 민족이란 뜻이죠. 그늘로부터 태어나는 그늘 배후에 있는 자기 초월의 변태, 신령하고 무궁한 내면에 숨겨진 환한 빛, 그게 신입니다. 천생 부엌대기였고 소박대기이며 바리대기였던 선천댁은 한에 집어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경험과 간도 디아스포라 경험, 남북전쟁 분단, 군사독재, 그리고 이 모든 역사 현실에 따라붙는 가부장제,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흰 그늘 안에는 숱한 타자들이 깃들었습니다. 저는 안병무 선생님이 선천댁을 통해 설명하고 싶어 했던 민중이 바로 함석헌의 CR이라고 생각합니다. CR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자동 발생되지 않아요. 상황이 민중, CR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이, 그 무엇이란 사람의 근본 바탈, 하나님의 소갈. 사람이 그것과 만나져야 하죠. 사건이죠. 5,000년 악독한 정치에 짜먹히고 짓밟히면서도 멍청인 듯 살아가며 온갖 힘든 노동은 다 하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그저 단 하나 소망이 이 나라에 나서 이 나라에 죽어 살아서는 힘과 생각으로 죽어서는 살과 뼈가 거름되어 이 나라와 하나님께 봉사하는 CR이 이 한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
함석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흘러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참 삶을 보려면 역사의 밑바닥에 있는 씨알에게 가야 한다. 씨알이 흙 속에서 생명의 노래와 춤을 지어내듯이 사람도 씨알에게 내려올 때 생명의 기쁨과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씨알에게 내려간다는 것은 자기 속을 파는 일입니다. 속을 파는데 이 파는 건 하늘로 뚫립니다. 사람 속에 하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곧 하늘은 아닙니다. 내 혼 밑바닥에 하늘을 보았으면 반드시 그 밑에 붙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야 합니다. 함석헌은 이것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남, 위로부터 고쳐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안병무의 어머니의 선천댁 그리고 함석헌의 안해, 황득순 이런 분들이 바로 씨알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쓸고 닦고 밥하고 식구들 챙기고 돌보는 살림을 통해 날마다 세상으로 생명수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살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살림살이를 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혁명인가요? 하나님의 살림에 동참하는 살림혁명. 씨알은 삶이 연출하는 비극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존재가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삶은 원래 복잡한 거야, 어려운 거야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 단순한 즐거움과 단아한 기쁨을 기어코 찾아냅니다. 단단한 명랑성입니다. 제가 이 단어가 갑자기 좋아가지고 단순, 단아, 단단 얘네들을 어디다 붙일까? 단순한 기쁨 이래도 돼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붙여봤어요. 단순한 즐거움, 단아한 기쁨, 단단한 명랑성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명랑성이란 순진한 낙관주의와 다릅니다. 오히려 판소리 마당극에서 발견되는 익살맞은 해악에 가깝습니다. 이를테면 공옥진 여사의 병신춘 같은 것. 요즘은 이제 병신불구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난다고 하는 건 삶이 이 틈새가 이른바 촘촘해져서 좀 바람이 막 좀 이렇게 들락거리고 좀 같이 그걸 웃음으로 승화하고 이런 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만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공옥진 여사는 대놓고 병신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온몸으로 한을 표현합니다. 결핍이 전시됩니다.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런데 춤추는 사람도 웃고 보는 사람도 웃습니다. 가볍죠. 프리드리히 니체에 따르면 웃음과 춤이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롭다는 징표입니다. 그는 명랑하다는 것을 초인의 특징으로 끌어올립니다. 그가 변태의 3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사자되기, 낙타되기, 그 마지막 궁극이 어린아이 되기거든요. 근데 사실 불교에서도 수행의 가장 높은 단계가 영아행이래요. 어린아이 되기, 분별지심이 다 없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선한 사람이 웃는다고 방긋 웃고 악한 사람이 웃는다고 안 웃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분별심이 없다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하고도 맞아지는 것 같은데요. 니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미덕은 잘 있는데요. 아이들은 망각이 가장 큰 미덕이다. 어제 싸운 애랑 오늘 또 놀거든요. 고무줄놀이 하다가 싸웠어도 또 놀아요. 잘 있고 잘 웃고 잘 노는 능력. 그래서 니체는 명토바가 말합니다. 나는 춤출 줄 아는 신만을 믿겠노라. 제가 바리대기와 씨알을 붙여본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떠올랐어요. 이게 딱 설거지를 하다가 딱 계시가 딱 왔습니다. 제가 한 글자로 신학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살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되게 깊어지면 살로 가요.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도 살풀이 한풀이 역사가 되면 다 정적을 제거하잖아요. 숙청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다윗 집안이 살이 꼈어요. 한이 깊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의붓 오빠한테 동생이 강간당하고 맏아들이 아버지의 첩들을
군중이 보는 앞에서 다간간하고 이런 집안이잖아요. 권력 다툼. 근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 말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살이라는 단어를 2번 발음해 보세요. 네, 살살. 살살. 갑자기 막 살랑살랑해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해체의 언어가 가능해요? 근데 저는 발이라는 말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이 계시가. 발이라는 말도 들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어머, 버림받았어. 발이 되기. 근데 발이를 2번 발음해 보세요. 바리바리.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싸주세요? 바리바리 싸주세요. 바리바리. 저는 우리말이 갖고 있는 이 신나는 이 해체는 뭐지? 너무 무섭고 너무 슬픈 단어들이 딱 2번 말했다고 갑자기 성질이 확 변해요.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저작권 저한테 있어요. 함석헌의 씨알은 신비주의 사상가, 그러니까 독일 기독교 유산에서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이 12세기, 13세기 사상가가 마르틴 루터에게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믿는다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교황이 말한 걸 그대로 믿는 세상. 생각은 교황 혼자 하는 세상. 그런데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딱 깨우쳤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드냐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촘촘하게 씨줄 날줄처럼 우리의 일상을 다 옥죄는 세상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틈새는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열매가 결실이 100년, 200년 막 그 영국으로 뭐 체코로 흘러 야누스에게 거쳤다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그 흐름이 마틴 루터까지 가죠. 근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기를 낳는 자가 돼야 된대요. 인간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기를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는 혼자 생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이고 키워야 돼요.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질은 낳음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낳으셨죠. 낳으신 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끊임없이 이루고 계신 영원한 탄생. 그것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려면 우리도 낳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낳아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낳으래요. 이 자기 자신을 낳는다는 말이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랍니다. 이 낳음의 사건을 에크하르트는 돌파라고 불렀습니다. 돌파한다. 신앙이 돌파해야 된다. 뭐를? 나와 하나님이 하나임을 알아채는 능력. 이 깨우침에 이르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첫 번째 탄생과 다른 차원, 육을 입고 이 세상에 나왔다가 얼나로 도약하는 그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에크하르트는 요렇게 된 사람을 처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크하르트는 예수님은 처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처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헛된 욕망, 재물, 권력, 명예 다 여였잖아요. 그게 남편이거든요. 은유로서는. 마치 자기는 없는 듯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줄기차게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처녀래요. 저는 함석헌의 글을 읽을 때 가장 즐거운 대목이 함석헌이 자꾸 자기 자신을 처녀 같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순환의 여왕이라고 빗댑니다. 남자 사람들은 여자 비유 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듣는 가장 큰 욕은 아유 저건 기집애 같아 이러면 진짜 싫어해요. 이게 가부장제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거든요. 그런데 남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성 은유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씨알이어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씨알이기 때문에 그는 남근주의, 제국주의, 군사주의, 만문주의, 우리 삶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 그것들은 하나같이 남자 사람에게 강자 혹은 남자다움 덕목을 주입하거든요. 그런데 함석헌은 그런 허위 의식에 명랑하게 저항하고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함석헌의 씨알에서
민중신학과 여성신학 그리고 신비주의가 서로 공명하는 것을 봅니다. 최근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굉장히 코로나 지나면서 아주 좋은 설교자로 각광받으시는데 이분이 언젠가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민중신학의 불꽃이 사위게 된 것은 정치적 억압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의 부풀려진 욕망을 내파할 힘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제까지 일당 10,000원 받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20,000원 줄게요. 이거 갖고는 다른 세상이 안 열린다는 거거든요. 욕망만 계속 부풀리는. 이 땅의 신학적 계보학에서 비교적 후발주자로 80년대 어간에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 여성신학도 저는 민중신학과 밑바닥에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신학이 대학 안에서 관념론으로 부유하면 선천댁들에게 복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신학은 민중신학을 필요로 하고 민중신학은 여성신학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민중신학의 여성화, 여성신학의 민중화, 이 둘이 가능한 것은 함석헌의 CR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예술 무대에서 풀어낸 분이 저는 김민기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김민기 선생님 어저께 하늘나라 가셨는데 김민기 선생님이 표현하셨던 뒷것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기꺼이 뒷것이 된다. 앞것들 서로 다 앞서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분이 남겨주신 유산은 뒷것들이 사람다운 자기 생명을 발현하는 세상, 이런 꿈이거든요. 명랑한 혁명은 자기 변태를 두려워하지 않는 혼종적 존재, 하이브리드에게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CR의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1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이렇게 저희가 강의 개설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가장 많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미처 예상 못하고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또 강의 시간에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이 이 구미정 교수님 내공이 많아서 가지고 그 강의 내용이 이렇게 거의 빨려 들어간 것처럼 시간이 1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예. 여기 이 건물 CR 회관 바로 옆에는 이 강의에 주로 안병무 선생님이 나왔는데 이 건물 옆에는 한국 여성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병무 선생님 부인 대신 박영숙 홀이 있거든요. 기념 간 홀도 있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또 안병무 선생님하고도 같이 더불어 좀 더 상승하는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때 CR의 그 폭스바겐 이렇게 차라고 나오는데 원래 함석헌 선생님은 집도 CR의 집, 농장도 CR 농장, 저희가 지금도 출판되고 있는 개간지도 CR의 소위 이렇게 모든 걸 CR자로 붙었습니다. 요거는 유영모 선생님이나 안병무 선생님은 그 같이 모임을 할 때는 은님이하고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 이 모임에서는 지금도 CR님이하고 더 많이 호칭을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R이 함석헌 선생님의 대변하는 그런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뭐 아레하가 있든 없든 지금 현 국어 체계에서는 아레하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 컴퓨터에서 쉽게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CR 하면 언제나 함석헌 선생님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 30여 분만
여분 동안만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8시 50분까지는 끝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사진 찍고 또 서로 대화 나누는, 서로 담소 나누는 가볍게 이렇게 맥주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주로 줌보다는 여기 현장에 사람이 지금 한 35, 6분 이렇게 계시니까 현장 위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은 손을 포해 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기획 포럼의 대표 노승기로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원래 72살인데 젊었을 때 함석헌 선생은 대단히 비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런 약간의 어떤 진보 좌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생리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상당히 호감을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그 우파 혹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앞서있겠죠. 기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변화되고 저도 이제 우파이긴 하지만 아직 좌파예요. 진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현재 민주당이 거듭지만 앞서나가고 있잖아요. 그 기반은 바로 이런 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상 자체가 자꾸 이렇게 개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볼 때는 만약 보수주의가 국민의힘에 앞서가려면요, 철저한 자기신과 이 변화 없으면 압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다 기반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왜 보면 그 철저한 자본주의 모순을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고 보니까 인물들이 민주당에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게 저희 참 변화인데 제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껍데기는 보수고 속에 전부 빨개라 이러는데 저는 수용해요. 왜냐하면 사회 그런 사람한테 도움 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분들인데 과거 보면은 과거 참 잘못했다.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하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특히 사이사이에 많은 사례를 들어보면서 뭐 신천대기를 보면서 오늘 마치 소설 읽는 그런 기분 같아서 상당히 좋아서 처음에 하고 지금 가면 갈수록 제가 감동을 받고 많은 것을 제가 공감했는데요. 하여간 이제 이런 분들의 사상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될 것인지 아니면 혹은 또 아닌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어 사실은요. 사상.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총장님. 앞으로 이 변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오늘 뉴스 신문에서 물리학계에 109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가 풀렸다고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했었대요. 그게 뭐냐면 미시 세계의 변화가 거시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였대요. 이제 그냥 우리의 언어로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이 논문이 뭔 얘기인지. 근데 그래서 여기는 막 뭐라고 나오냐면 미시 세계의 변화가 아인슈타인 여기서는 시간을 1초, 우리는 1초도 짧잖아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피코초, 밀리초라는 단어를 쓴대요. 피코초는 1초분의 1초. 밀리초는 1000분의 1초래요. 그러니 이게 1초가 눈 깜빡하는 것 같은데도 그 사이가 또 얼마나 이래요. 그런데 지금 과학에서 오늘 실린 이 글이 뭐냐면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요 초 단위로 아주 작은 입자에서 일어난 하나의 변화가 거대한 것에 어떻게 영향 미치느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다 CR로 수렴되네.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CR의 각성이 인드라의 망 같은 거죠. 하나의 구슬이 울리면 다 같이 지구 저편에서 다 같이 울린다. 화엄 사상 같은 거죠. 안 믿어지는데 이게 세상에 물리학에서 이게
입증이 됐다는 거를,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했던 109년 된 난제를 실험으로 했다. 뭐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는 못해요. 이 물리학 양자역학이. 근데 대충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한 알의 씨알이 깨어나면 우주 전체가 흔들린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으로 첫째는 자기 나음, 자기 각성, 자기 깨어남, 그리고 이 많은 씨알들의 연대. 이러면 그 미래는 어떻게 갈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불확정성에 얼립니다.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맡기고 그분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리학 109년 난제 풀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 있는 분 강연회를 오면은 책을 하나 사오는데 사서 사인을 받는데 저기 지금 장준하 선생님 거기 갔다 오느라고 서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걸로 꼭 책을 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연 말단적인 질문인데 여기 김성수가 그 성공회대 주교님 그분을 얘기. 아니요. 예, 그분? 예. 페이커 그분이세요? 예, 주교님은 지금 강화도로 그런데 낙향하신 충상하셨던. 정말 지연말단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60년대에 영국에서 함석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는 게 60년대로 써 있거든요. 60년대 그거는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미국이랑 영국 퀘이커 공부를 하시고 63년에 안병무 선생을 만나러 독일 갔다는. 그렇구나. 네네네. 요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강의는 다 못 듣고 문서로만 잘 이렇게 강연 내용을 보았습니다. 네, 들리시죠? 예. 네네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양자물리학의 시대의 핵심은 그동안 양극에서 전기가 나와서 음극으로 흐른다는 걸 완전히 뒤집었죠. 전자는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양극으로 간다라는 게 오늘의 반도체 과학기술의 명백히 증명된 바입니다. 후천개벽은 음과 양이 뒤바뀌어서 음이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상식입니다. 지금은 후천개벽의 시대이므로 음이 주도하는 게 세상을 바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대기 짓이나 하고 부엌대기 짓이나 하고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육아노동에 시달려서 뭔 발이대기가 희망과 명랑의 혁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음과 양이 바뀌려면 음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첫 번째 출산 파업을 적극적으로 선동해야 한다. 두 번째 가사노동 파업을 적극적으로 선동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대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중단하고 거부해야 한다. 그러할 때 출산 거부하고 가사노동을 거부하고 성의 접대 역할을 거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남자 놈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성들의 생존이 어려워요. 유일하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들이 한이 깊으니 고통이 깊으니 한과 고통이 깊은 여성들이 연대를 먼저 하고 저 같은 놈들의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 새끼들 중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여성들의 출산 파업을 지지하고 가사노동 파업을 지지하고 성의 일방적인 접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여성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하고 연대해서 연대의 힘으로 남자들이 어차피 못하는 일을 끌어들여서 해밀라처럼 미국의 대통령 해리스. 후보 되자 해리슨, 카밀라 해리스. 카밀라 해리스처럼 대통령 후보 되고 오늘처럼 양자물리학의 오랜 수건도 푸는 일을 여성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연대 단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민정 학자님이 그런 부분에 앞장서신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에 출마해 보겠습니다. 구민정은 농구 선수고요. 저는 구미정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또 여성적인 측면으로 또 그 입장에서 이렇게 신학이나 여기 함석헌 사상이나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신선하고 또 이렇게 또 접근해서 이렇게 풀어 나갈 때 또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함석헌 선생님 사상을 넓히는데 또 다른 한 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질문 받고 안 그러면 줌에서도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황도승 시인입니다. 함석헌 선생님께서 가장 좋은 언어를 시인들에게도 남겨주신 건 CR이라는 표현 같은데요. 그 CR을 요즘은 그걸 시민이라는 걸로 할 건가? 그 전에는 민중이라는 말인데 민중은 과거 고전 사서오경에서는 백성의 숫자가 큰 거 이걸 민중이라고 했는데 역사적 사회적 변혁의 주체로 쓴 것은 사발통문에서 처음으로 민중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각주에 함석헌 선생님께서 봉건 시대는 신민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봉건이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저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제후가 가지는 영주에 속한 영토 이러한 예속 관계에서 이 분할적인 위에 황제가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실제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급적인 봉건이라는 말을 안 쓰면 좋겠는데 역사학자도 일부에서는 봉건이라는 말을 쓰고 갑오동학혁명도 첫 번째가 반봉건 그 다음에 반위세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대 말 과거의 오클루스라는 말에서 CR이라는 말과 대비시킨다면 현대에 가장 CR과 대비시킬 수 있는 어떤 규범적 의미를 갖는 뭐 시민이라든지 뭐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각주 18번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각주 18번은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여서 제가 함석헌 선생님을 대신해서 변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인님께서, 함시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봉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맞은 경우가 없는데 뭐 군주제 밑에서 이게 뭐 봉건, 영주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제도로서 근데 봉건이라는 단어를 함석헌 선생님도 이렇게 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중이니 국민이니 인민이니 신민이니 이런 말 다 정치가나 학자들의 장난이어서 나는 시야를 그대로 쓰겠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비되는
그 현대어가 뭐가 없겠냐 물으신다면 저는 시민이라고 하는 말도 되새김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나는 서울특별시민이야. 서울시에서 태어났어. 뭐 지리적인 시민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에서는 폴리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시민이잖아요. 폴리티컬 애니멀. 그러니까 폴리스에 가서 인간은 폴리티컬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폴리스에 갈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남자 시민들이죠. 아테네에. 그러니까 노예와 여자들은 아예 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범죄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 시대에 다시 시민 사회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사사로운 이해관계보다는 공공의 복리에 같이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국가의 명령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신의 권리를 놓고 거래할 줄 아는 사람, 뭐 요 정도 개념으로 시민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역시 시야를 조금 더 깊이 팠으면 좋겠고, 우리말이잖아요. 게다가 함석헌 선생님 말씀 맞다나 동그라미에다가 아래아에다가 리을의 생명력에다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오히려 우리는 우리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세계에서 뭐 시민이라는 말도 많고 민중, 인민 다 좋은데 한국에서는 역시 사람이 그냥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역사 현실을 살아내는 주체를 뭐라 표현할까 했을 때 CR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저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현대의 어떤 개념으로 다시 변태시킬 필요가 있겠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역사 현실에서 못나고 힘없고 밀리고 역사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버려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찾아서 주인으로 우뚝 서는 혁명. 막 삶이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떨쳐 일어나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과 확 만나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혁명의 전염성들은 없을까? 생명은 분명히 전염하거든요. 좋은 에너지들을. 그래서 시야를 대체할 다른 용어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서양에서 유통되는 개념이나 이런 거 말고 저는 오히려 우리 개념들을 더 알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쪽에 서 있습니다.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줌에서 질문이 없으시면 현장에서 한두 분 받고요. 선생님, 네, 질문보다도 오늘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기저기 들어도 뭔가 현실성이 없고 특히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하고는 너무 멀게 느껴지게 하고 또 거기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폭력적인 이런 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제가 갈등을 알았었는데 오늘에야 진정 한국적 포착하에 페미니즘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흐름을 잡으면서 서서히 더 함께하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중국 여행을 같이 가셨었던 통일코리아의 신용호 목사님도 계셔서 제가 그냥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지난 6월 말쯤에 일주일 정도 중국 심양에서 연변까지 저희가 북산 역사학교라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만주 고려문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만났던 그 루트부터 쫙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았던 경험 중에 하나는 탈북 여성들이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구를 이렇게 떠돌다가 한족 남자들, 그러니까 공안한테 안 들키려면 또 한국으로 올라오면 돈 있어야 되니까 정말
정말 시골에 나이 많은 한족 남자한테 팔려가듯이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탈북을 했다는 것은 이 에너지가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체제 안에 안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들인데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밀리고 밀린, 혼인 시장에서 밀리고 밀린 아주 시골에 한족 남자한테 가면 두드려 맞으면서 애 낳아주면서 콩만 매는 아낙네로 그냥 삽니다. 그런데 안 그랬으면 대를 잇지 못했을 그 중국 남성이 탈북 여성을 만나서 또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아니 한반도 여자들이 이 한반도 여자들이 얼마나 이 조선 여자들이 생존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또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돼지치고 해갖고 살림을 또 늘리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발휘되기 CR의 명랑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고 이 여자 하나가 그 시골에 갔는데 가문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다음 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여성을 성서에서 룻기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 몰락했는데 이 한 여자가 정말 낯설고 물서른 베들레헴에 가서 한 가문을 다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 4대 만에 다윗 왕이 나온다고 하는 다문화 여성 이야기를 성경은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발휘되기 CR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평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바탈, 제가 보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여자가 창조적인 요리를 더 잘하더라고요. 이게 삼시세끼 먹는데 매번 창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게 장르는 똑같잖아요. 냉장고 열면 양파, 감자, 뭐 호박 다 똑같은데 얘가 때로는 카레가 됐다, 얘가 짜장이 됐다가 이 무슨 조합입니까? 이런 창조 노동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가사 노동을 안 하는 게 페미니즘 운동의 궁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셜리스트 페미니즘은 이른바 그 공산혁명, 모태똥도 그렇게 페미니즘 운동을 격려했죠. 애 나면 다 타가 길러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북한 페미니즘이 그거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근본 바탈,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명제 중에서 하나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 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에서 하나만 더 넣을게요. 저는 느끼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래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공감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머리 작용이 아니라 가슴이 같이 가는 작용이기에 CR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함석헌의 생각은. 그래서 이 발휘되기 CR들의 명랑한 혁명으로 페미니즘을 풀어서 죽어가는 기후위기 이런 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다 죽잖아요. 인류 전멸, 지구상의 온 생명 전멸. 이럴 때 누가 살림으로 놀라운 변혁을 이뤄낼까요? 근데 이게 머리에 띠두르고 정의를 외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는. 명랑한 혁명이 오래 갑니다.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고요. 이런 기운들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출산과 가사에서 해방시키는 페미니즘을 서구에서는 많이 연구해요. 그 배아줄기세포 연구 이런 거 다 환영하거든요. 사이보그 페미니즘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막 이렇게 돼요. 그럼 대리모를 이용해서 애 낳고 막 이제 예를 들면은 저기 실험실에서 애 낳고 저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차별로 가지 않고 차이가 존중받는 다양성의 세상에서 각자 자기 꽃을 피워내야죠. 근데 이제 그거가 그 사실 역사 현실에서는 이게 무서운 얘기죠. 네가 이미 버림받은 경험이 있고 네가 이미 고단하고 가난하고 고난의 담지자인데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야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해요. 십자가죠.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얼라가 솟구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서구 페미니즘의
이 아시아, 특히나 한반도 페미니즘 영성이 줄 것이 있다면 저는 이 관북지방이라 하면 함경도 간도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저 끝과 이 끝이 똑같은 신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바리대기 신화가 있었으면 제주에서는 구슬할망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뱃사공이 한양에 가갖고 서대문 안에서 그게 뭐야? 이제 저기 이렇게 낮은 그게 뭐지? 그 양반도 아니고 아니요 저기 아니 무슨 허영감 딸인데 근데 이렇게 과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불렀던 말들 관습 아니요 하여간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허씨 집안의 딸이니까 이제 이집트 얘를 버리는데 내가 제주 남자라 널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제주는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잖아요. 유배의 땅이고. 근데 이 여자가 시집을 가거든요. 허씨 딸이. 그랬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전복을 잡는 거예요. 물질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전복을 잡으면 거기서 진주가 알알이 나와서 구슬할망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제주가 다 사는 거죠. 제주가 해녀를 이렇게 이 생명력을 또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는 끝과 끝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정말 구슬할망과 바리대기 신화가 공이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갈릴리의 역사혁명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리대기 씨알들의 명랑한 혁명이라고 하는 글은 함석헌 선생님의 씨알 사상을 제가 한반도에 사는 여성의 눈으로 한번 짚어본 건데요. 모르는 것도 많고 구멍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하면서 메워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을 올해 상반기 2024년 상반기 함석헌과 생명평화 강연은 오늘 이것으로 종강하고요. 9월 달부터는 다시 똑같은 주제 함석헌과 생명평화로 9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분이 장혜익 교수님의 온생명에 관해서 또 시작하는데 또 거기에 생명 철학에 어떻게 보면 물리학자이면서 처음에 생명 철학을 우리한테 많이 퍼뜨리고 또 대중들한테 생명 철학을 했던 분이 또 함석헌 사상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한번 접목을 시키고 8월달 한 달은 쉬고 9월 마지막 주 목요일날 뵙는 거라고 이번 상반기 함석헌과 생명평화 강연회는 이걸로 종강하겠습니다.